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행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청나라로 가는 동지사행단이라 하지 않고 연행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경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수도를 가는 것이기에 연행사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우습게 보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군사력에 밀려 병자호란에 항복했지만 우리는 너희 속국이 아닌 대등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연경에 가는 것뿐이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래서 연경에 가는 사신들은 오랑캐인 만주족을 우습게 여기면서 연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경으로 가는 길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로 이 홍대용이었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제가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혜윤 아나운서고요. 네, 전영관 선생님 목소리 기대하셨던 분들은 혹시 아직도 최혜윤 아나운서야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지금 선생님이 회복 중이시긴 한데요. 너무 무리를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김준혁 교수님과의 책까지만 같이 진행을 하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정말 전영관 선생님이 복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그리우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책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2주 연속 뵙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네.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참 좋고, 또 의외로 굉장히 편하게 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유, 앞으로, 네. PD 말고 사회자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네. 이제 제목이 이제 홍대용과 1766년 네. 부제로다 조선 지성계를 흔든 연행록을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책을 지으신 분이 네.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지난주에 이어 또 어떤 대단한 분이? 지난주에는 이제 철산 최종준 네. 박사 아주 대단하죠. 제 스승이니까. 근데 오늘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의 강명관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네. 예전에 한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뜻하지 않은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이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뵙고 싶은 분이 이제 강명관 교수님이신데, 네. 교수님 나중에 푸른 역사 오셔서 특강 한번 하실 때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네.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는데,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강명관 교수님의 책을 거의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네. 예, 이분은 글쎄 한문학자이기도 하면서 책을 통해서 시대를 비판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뒷골목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야사 같은 거예요? 야사라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조선 시대에 내려왔던, 그렇죠, 야사일 수도 있죠, 그죠? 개인 문집들, 또 여러 야사들, 네. 그 속에서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 즉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아니라 소외된 형님들, 사람들, 네. 또 중인들, 네. 이런 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만 조선시대 때 꽃을 좋아해서 키우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아니면 신발을 잘 만들거나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높은 대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500년 동안
이끌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네. 이런 내용을 아마도 강명환 선생님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 이 특히나 이제 왈패들의 이야기, 술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칼럼들을 쓰시면서 네. 시대 지식인들, 즉 이제 허울을 쓰고 있는 거짓 탈을 쓰고 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이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면서 실제 권력과 금력을 탐하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강명관이라고 하는 이분이야말로 네. 오늘 우리 시대 지식인들의 이제 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저 개인적으로 홍대용이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합니다. 네. 왜 홍대용이라는 분을 좋아하느냐? 이분이 갖고 있었던 당시에 시대에 대한 변화의 생각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홍대용이 네. 뭐 이 책에는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조가 왕세손으로 있었을 때 이제 왕세손에 이제 이귀사로 있었거든요. 이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종의 호위무관과도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호위무관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당시 정조와 끊임없는 토론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정조가 당시에 이제 그 조연각 일기라고 남겨놨는데 네. 거기에 홍대용과의 대화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홍대용과 정조가 대화한 내용이 따로 홍대용 정조 겨루다 이런 책으로다가 출간이 되기도 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홍대용을 왜 좋아하냐면은 홍대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학파의 맹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홍대용하고 가장 가까웠던 벗이 바로 이제 연암 박지원입니다. 예, 홍대용 이제 문벌도 아주 대단했죠. 그죠? 네. 이제 남양옹씨 집안이었는데, 당시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뭐 박지원, 유득공, 이런 말로만 들어도 대단했던 인물들하고 함께 우리가 북학파를 결성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이제 북학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타파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네. 그 백타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파고다 공원 일대를 이야기하는 네. 건데 파고다 공원에 그 탑이 하나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게 이제 흰 탑이다라고 해서 이제 백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일대 대부분 이분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백타파라고 이제 불렀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 홍대용을 통해서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북경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1765년 12월 달에 네. 북경에 도착했던 홍대용 그리고 1766년 1월 달에 북경에서 즉 연경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과 교유했던 그런 그 홍대용의 그 어쨌든 모습들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선 지성계를 뒤흔든 이제 매우 대단했던 큰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 네.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당시에 1765년과 66년에 이 연행의 어떤 길을 당시 그 홍대용은 잘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을병 연행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을자 들어가는 해하고 병자 들어가는 해. 그러니까 1765년과 66년 이 양해 동안에 비록 대략 한 6달 정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때 다녀왔던 내용들 연행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연행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당시에 연행록을 갖다가 남기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풍속처럼 이제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연행록을 남겼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남긴 책이 노가제 연행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연행록은 이제 그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홍대용의 연행록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홍대용의 연행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뭐 그런 수레라든가 네. 아니면 집이라든가 아니면 음물의 변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조선에 전해서 새로운 이제 북학 문화를 일으키게 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을병 연행록이 굉장히 그 많은 양입니다. 네. 적은 양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강명관 선생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네. 꼭 이제 우리 그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들. 네. 처음에 그 담원 홍대용의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담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측면에서 을병연행록이 원전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새로 정리한 것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홍대용하고 강명관 두 사람의 공저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원저들을 갖다가 얼마나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런 작가로서 강명관이라고 하는 이제 탁월한 학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갖다가 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대용 아주 대단한 학자죠. 홍대용 같은 경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조의 세손 이기사를 했을 정도로 네. 당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명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과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 육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과거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서울대학교에 무슨 그 국문학 박사가 네. 혹은 뭐 고려대학교의 역사 박사가 네. 사법시험 합격하거나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네네. 가능할까요? 전혀 다르죠, 그죠? 길 완전 다른 자체가 장르죠. 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도 과거 공부하고 그리고 경학 공부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담원 같은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공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참된 선비로 남아있고 싶었는데 네. 그러나 이 담원이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은 뭐였느냐? 중국에 가고 싶었어요. 왜 중국에 가고 싶었느냐? 넓은 세상을 그렇죠. 보고 싶어서? 바로 그겁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또 그 넓은 세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담원은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미리 이제 중국에 갈 걸 계산을 해서 미리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연행록들을 읽으면서 중국 문화를 이해했던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담원은 이게 어떤 실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담원이 이제 원래 고향이 지금의 천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찍 올라와서 김원행이라고 하는 분 밑에 가서 이제 석실서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이 김원행이라든가 사실 그 홍대영이라든가 다 노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 쪽에 고루했던 노론이 아니라 조금 더 참신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노론 세력 중에 이제 하나였었던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담원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그 지구가 네.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그 서양에 지구가 둥글다고 했던 갈릴레이였나? 네. 네, 그 사람보다 더 먼저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갈릴레이 같은 경우 이제 16세기 인물들이고 네.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인물이니까 그러나 당시 갈릴레오라든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네네. 이 사람들 혹은 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조선으로 전래되지 않았는데 네. 스스로 천체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구본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자신의 생각들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북경에 가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네.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삼촌이었던 홍억이라고 하는 분이 네. 바로 이제 1765년에 동지정사로다가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홍억은 서장관 즉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서장관이거든요. 네. 이 세 번째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중국의 사신단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조선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렇게 사신단 대표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제군관이라고 해서 자기의 자식이거나 혹은 조카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 임무를 주지 않고 그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중국을
바라보게 하고 또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좀 느끼게 하라고 하는. 그럼 이게 그 사람을 보필해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견문을 넓히는 데에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게 바로 자제분관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나 굉장히 고위직들의 뭐 아들이라든가 혹은 조카 혹은 동생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던 네. 건 분명하죠. 그런 측면에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삼촌이었던 홍옥을 통해서 자제군관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압록강을 넘어서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무리 중국에 가서 큰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생각은 만주족은 오랑캐고 우리 조선은 명나라의 후예인 소중하다. 명나라는 이제 중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조선은 소중하다. 실제로 이제 명이 비록 오랑캐였던 만주족에게 패하긴 했지만 네. 그러나 명나라의 온전한 정신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런 일종의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나 물론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 가서 그런 그 이제 한족 출신들을 만나서 너희들 왜 도대체 네. 머리를 갖다가 만주족처럼 밀고 있느냐. 우리는 당시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이들은 윗머리를 다 밀었죠. 그죠? 네네. 우리 그 영화 뭐 이런 데 변발을. 황비용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모습들 그걸 우리가 이제 체두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체두변발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왜 옷을 명나라 옷을 입지 않고 왜 그 만주족 옷을 입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런 거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홍대용은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었죠. 궁금한 게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홍대용이 34살이었었어요. 꽤 그래도 그렇죠. 많은 나이였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네. 40살 이쯤 됐는데 당시 34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사실 그 사이에 네.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이었고 그런 공부를 갖다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서 중국에 갔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조선 땅에서 네. 34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조선이 갖고 있었던 대명 의리론 그러니까 명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 의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혹은 제조지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을 통해서 살아났던 것은 바로 명나라의 은혜가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깨부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실학자인데 네. 아직 홍대용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게 된 거죠. 압록강을 건너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책문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실제 이 책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압록강을 지나서 중국과의 경계가 되는 그 지역이에요. 네. 실제로 지금도 압록강에서 책문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희 학생들 데리고 바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책문, 봉황성 이 일대까지 쭉 답사를 한번 하고 네. 왔었거든요. 그 바로 들판이 요동인 것이죠. 그죠? 책문을 넘어서 봉황성으로 나가는 이곳이 바로 이제 요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동에서 이제 왼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바로 이제 서해 끝으로 나가는 이제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동해 끝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서해 끝이 되는 네네. 산해관에 다다르게 되는 것들이죠. 그 산해관으로부터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제 시작되는 것들인데 그 봉황성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느냐? 첫째, 너무나 넓은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넓은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요동을 가게 되면 말이죠. 지평선이 뭐 사방이 다 지평선입니다. 가도 끊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어요. 그런 들판에서 곡식이 너무나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땅도 완전히 황토흙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담원 홍대용이 그 넓은 들판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저 땅이 만약에 조선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외세 침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그 오랑캐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들이에요.
책문이라든가 봉황성 여기는 중국의 청나라의 초대 수도였던 심양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시 옮겨가서 제2의 수도였던 북경이라든가 네네. 여기에 비하면 도시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시골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과 그리고 양쪽에 번화한 상가들 그리고 굉장히 단정하게 지은 기와집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담원이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오랑캐인데 이들은 굉장히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허접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보다도 더 반듯반듯한 기와집과 거리들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심양을 가니까 더 말도 못하게 큰 도시. 그러다가 북경을 가니까 더 말도 못하게 큰 도시. 이런 도시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홍대웅이 생각했던 중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연학록들을 읽으면서 네. 중국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이렇게 이제 들었던 거죠. 네. 하지만 글로 보는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가 글로 보면서 설마 그렇게 했을 내용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정말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수레를 이용해서 문물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물산이 풍부해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봤던 담원 같은 경우, 홍대웅 같은 경우가 말도 못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들이죠. 특히나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자기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다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당시 이제 그 청나라는 말이죠. 굉장히 그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달라요. 정말요? 예,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명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또 강대국이어서 네. 포용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오히려 청나라가 더 그런 포용력이 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사신이 갔을 때 명나라는 사신관에다 가두어두고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바깥을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합니다. 물론 이제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시에 홍대영이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던 거죠. 그럼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네. 어쨌든 청나라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홍대영이 아직까지도 무언가 대명 의리론을 갖고 있는 조선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네.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정사 부사로 갔던 인물들이 이제 홍대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금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신으로서 중국 황제에게 예를 올리게 되어 있다. 네. 그러니 같이 들어가서 예를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그 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느끼는 것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담원 홍대영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하느냐? 안에 들어가서 자금성을 보고는 싶지만, 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가서 황제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황제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조선의 관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 것이 용서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네. 나는 조선의 선비이고 지식인으로서 바로 이 오랑캐인 저 황제에게 절대로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담원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북학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담원이 이제 당시 권륭제에 네. 대해서 네. 이제 반대를, 그러니까 권륭제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운이 좋게 네. 자금성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들어가서 봤더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궁이 아니었던 거죠. 더 대단했던 거예요. 엄청났던 거죠. 거기에 대한 놀라움을
을병연행록에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여기서 말도 못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자금성이 네. 청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던 건 아니고 명나라 때 만든 것이었는데 그 명나라 때 만들었던 자금성을 네. 이제 만주적인 청나라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건물들이 지금도 사실 자금성 가서 보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저도 뭐 여러 차례 자금성을 갔다 오긴 했지만 이것을 과연 인간들이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선의 궁궐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큰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쓰고 있는 그런 그 청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담원 홍대용이 무언가 이 청에서 배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나라도 역시 이제 그 사신들을 관리하는 네네. 관리들이 중국 관리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죠? 중국 관리들이 이제 거꾸로 이제 조선에서는 굉장히 고위직들이 오는데 네. 자기들은 그렇게 높은 직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으로다가 조선인 관리들에 대해서 조선인 이제 사신단에 대해서 네. 행패를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홍대용이 굉장히 예의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패를 부리는 그 중국 관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홍대용이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갖다 대우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으로다가 홍대용에게 진심을 다해서 홍대용이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홍대용이 이제 그 중국 관리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본인도 중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관을 대동해서 이제 제대로.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중국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네네.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북경의 남성당에서 만나 신부는 홍대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리창에서 만난 엄성과 반정균 그리고 육비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조선이 추구하는 북벌을 인정했을까요? 시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오로지 숙명반청만을 외치고 망하고 사라진 명나라의 은혜를 되갚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전쟁에서 구해준 미국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전시작 정권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250여 년의 시대가 흘렀지만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생각하며 중국 땅에서 조선의 변화를 추구했던 홍대용을 떠올립니다. 30분 책 읽기 최혜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